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부터 뭐 상품명 가공의 중요성, 그리고 상품 업로드 방식 선택, 그리고 뭐 포장 방법, 그리고 CS 방법, 이거까지 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알려드린 건 다 크게 알려드렸어요. 세부적인 거는 솔직히 다 공부하시면 정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앞에 과정은 솔직히 크게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런 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생각이랑 그리고 이때까지 좀 실패하는 수강생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어요.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근데 갑자기 유튜브에 상품 2개로 매출 5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이런 썸네일 많이 보셨죠? 그럼 그때 보면은 멘탈이 바사삭 나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상품 수를 2,000개 올렸거든요. 근데 매출이 500만 원 나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요. 근데 어떤 다른 시작하시는 분께서 나는 상품 수 1,600개인데 매출이 6천만 원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똑같은 반자동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는데 반자동으로 올렸을 때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자동으로 올렸을 때는 그렇게 매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했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수동으로 매출이 5천만 원 나오신 분도 이렇게 인터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나도 수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자. 맞죠? 네. 진짜 돈 버는 방법에 집중하시면은 제가 상품 1,000개 올렸는데 매출이 300만 원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2,000개 올리면 얼마 나올까요? 600이죠. 네. 3,000개 올리면요? 900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수치화처럼 올라가진 않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거기서 또 성과가 안 나오니까 또 다른 게 없나? 컨설팅 듣고 또 강의 듣고 계속 이 과정만 반복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는 매출 500만 원 나왔으면요. 1,000만 원 달성 가능하다 생각해요. 1,000만 원 나왔으면 2천만 원 달성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거 2배로 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남들이 3개 올릴 때 난 6개 올리자. 남들이 10개 올릴 때 20개 올리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법에 대해서는 알게 되고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닥등하는 상품들이 판매가 될까? 근데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던 게 판매가 돼요. 예. 어떻게 제가 답변을 더 드릴까요? 닥등되는 상품들이 판매가 당연히 되죠. 예. 판매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 닥등을 해보세요. 판매가 되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기반으로 상품명을 어떤 식으로 가공할지 또 어떤 상품들이 팔리는지 본인만의 자료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닥등하는 상품들은 판매가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닥등하세요. 닥등. 그리고 세 번째로 반품 또 들어왔네. 에휴. 점점점. 이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반품이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순수익이 한 300, 400, 한 4, 500, 많으면 500, 3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크게 반품을 맞다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짜리 반품이 들어왔네.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는 너무 비싼 거 제품 위주로 하지 말고 뭐 5만 원짜리도 하시고요. 10만 원짜리도 하시고 솔직히 10만 원짜리 반품만 한다고 사업을 접을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감당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올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가 순수익 500만 원, 1000만 원 벌 때 반품 당하는 상품 100만 원, 2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거 올리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접는 사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새로운 기술, 방법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1억 5천만 원 만들어냈지? 저렇게 짧은 시간에? 궁금하시죠? 네. 맞죠? 그래서 왔죠?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확신인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은 뭐 잡다한 기술은 많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 매출 1억 5천이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기본은 반자동으로 닥등이에요, 닥등. 닥등 하셔야 돼요.
박등하면은 무조건 매출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꾸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뭐 유튜브에 올려볼까 뭐 블로그에 올려볼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찾지 말고 기존 방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역마진이 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건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배송비를 설정했어요. 타오바오가 다들 무료 배송이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 물류 창고비 그리고 이런 배송비를 받는 판매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 판매자가 있고요. 실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판매자한테 따져보세요. 한번. 안 나가는 경우인데 왜 나가냐고. 그럼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이런 추가적인 배송비가 발생하게 되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배대지에 들어왔을 때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큰 상품에 대해서 부피 배송비를 받는 배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마진이 역마진이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해서 주의만 하더라도 딱히 역마진이 날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 처음 상품 등록 시 좋은 오픈마켓을 선택하는 기준. 일단 이게 수수료랑 상품 등록하는 개수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상품 등록했을 때 좋은 마켓은 없어요. 그런데 CS적으로 쉬운 마켓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스토어나 옥션, G마켓 이런 마켓들은 조금 CS 할 때 판매자들을 조금 우호해줘요.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그렇고요. 그런데 11번가나 쿠팡 이런 마켓들은 조금 고객 위주로 CS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CS에 초점 맞추자면 스스, 옥션, G마켓, 위메프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모든 마켓에 다 상품을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냥 따지지 말고 다 올리세요. 네. 좋은 마켓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3번 질문. 자, 한번 보시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4번 질문. 어떤 차별화 전략을 썼는지. 저는 이 질문이 똑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답변 드릴게요. 저의 가장 차별점은 일단 집요했어요. 뭐 예를 들면요. 제가 오늘 하루에 상품을 120개, 150개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제가 원래 6시간 자는 사람인데 3시간을 자더라도 저는 150개는 올리고 잤어요. 네.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집요하고 집념 있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꼭 실행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르게 뭐 좋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뭐 가치관, 마인드셋 정말 입에 발린 말로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성공하려면요. 네. 상품수 그냥 올리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도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생 가치관을 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구매 대행 성공하려면 정말 박등하세요. 본인의 목표 세운 대로요. 내가 150개 올리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떤 체계를 잡아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올릴 때까지는 절대 잠을 안 자겠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셔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별 아닐까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기준을 안 채우고 그냥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다른 그런 차별을 둘 것 없이 본인이 목표 세운 대로 내가 오늘 하루에 100개 업로드 하겠다. 그럼 그 기준대로만 꼭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차별하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중국 구매대행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좋은 카테고리 찾는 꿀팁이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카테고리 말씀드렸죠.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 볼 수 있잖아요. 뭐 리뷰가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구매 건수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많이 팔렸지? 이런 게 많이 팔리는구나. 뭐 열풍기가 많이 팔렸네. 그 열풍기에 좀 다양한 디자인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네. 제가 알려드린 아까 뭐 신상품, 재고 두고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들, 그리고 뭐 시즌성, 뭐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거.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모든 카테고리 다 들어가 보세요. 쇼핑 탭에. 네, 무조건 몇십 개 나올 거예요. 네, 아시겠죠?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투트레이닝 강의에서 가구 말씀드렸죠. 네. 가구 많이 판다고요. 네. 가구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쉽게 간단해요. 이것도요.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크기, 다양한 사이즈를 올려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가구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하지 않냐면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가구만 찾아요. 네, 그게 또 문제예요. 저는 카테고리를 정말 다양화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구만 올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다양하게 찾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구를 판매하고 싶은데 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하지만 가구의 단점도 있죠. 파손이 많이 발생한다. 아까 작은 기스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가구는 소싱을 하시고요. 근데 포장재를 아무리 하더라도 가구는 파손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상품을 소싱하고 또 포장하고 하셔야 됩니다. 회무원님 초급반 구체적인 커리큘럼 궁금해요. 저는 초급반이 그냥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로 제공해요. 제공한 다음에 마지막에 1:1 컨설팅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처음에 전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업로드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걸 잘하고 계신지 1:1 컨설팅으로 다 잡아드리는 그 코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번 알려주신 대량 반자동 수동 진행하고 있는데 판매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상품 수만 늘어나면 비례하여 수익도 늘어날까요? 대부분 이거 고민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늘어납니다.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닌데 저하고 만약 대표님하고 상품 등록하는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제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제가 더 이 소싱이 뭐가 더 잘 팔리는지 알고 있고 상품명도 제가 더 가공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요. 나중에는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비례해서 상품 수만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수 10,000개 올려서 순수익 300만 원 나온다. 안 하실 거예요?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상품 수 10,000개 올린다 해서 내가 매출 3,0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 1,0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남들이 3,000만 원 나와도 나는 매출 1,000만 원 나와도 되니까 상품 10,000개 올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언젠가는 다른 사업자에서는 10,000개 올렸는데 매출이 2,000만 원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사업자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업자는 매출이 5,000만 원 나와요. 어떤 사업자는 매출이 1,500 나와요. 예. 근데 그 사업자가 다음 달에는 매출이 2,500 나와요. 예. 상품수는 똑같아요. 바뀌지도 않고 변화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CS에 대한 상태도 다르고 그런 고객들의 수요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일단 올리면은 상품수를 올리면 일정 매출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닥등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무버님 또 알려주신 대량 반자동 수동 등록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팔릴 상품을 선별해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두 가지 다 해요. 근데 저의 주 매출은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이걸로 제 주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전략적으로 팔릴 상품은 제가 교육을 하려고 수동으로 그냥 몇 개 건드려 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자동으로 어느 정도 매출 나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수동은요. 자연스럽게요. 한 매출 5,000만 원, 7,000만 원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팔리는 거 어떤 게 아니까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에게 소싱 업무를 맡긴다면 이에 대한 해무버님의 매뉴얼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한테 웬만하면 처음부터 소싱을 맡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소싱을 직원한테 교육할 거죠. 근데 제가 소싱도 못하는데 직원한테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방법이 팔릴 수 있다는 확률도 없고요. 맞죠? 근데 제가 소싱 방법을 안다면은 제가 하는 그대로 매뉴얼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한테 알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소싱을 한다. 그럼 네이버 데이터 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어떤 계절별로 어떤 상품 팔리는지 보세요. 그 순위별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게 팔렸는지 보시고 그걸 타오버에 검색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도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렸을 때 매출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겠죠. 처음에는 소싱을 대표님들이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방법이 매출이 나오면은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은 제가 하는 그대로 알려주면 돼요. 이거 질문하신 분 답변 되셨나요? 네.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소싱 업무를 할 때 네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는 이 방법을 해보고 전 상품 유입률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방법대로 하면 최대한
그 제 상품을 리스팅했을 때 순위도 볼 수 있는 네. 스킬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이걸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아, 이 방법은 아닌가? 또 딴 방법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그런 유입률을 확 높일 수 있는 아. 소싱 뭐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반자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수동이죠. 반자동은 한 개 한 개마다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보게 된다면은 차라리 수동 등록으로 바꾸시는 게 좋으세요. 반자동은 상품이 언제 어디서 노출될지 모르는 게 반자동이에요. 네, 물론 뭐 이런 건 있겠죠. 해당 상품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방문자 수가 아무도 없다. 그런 건 아예 버리시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한 명이라도 들어왔다. 조회수가 2개, 3개 된다. 언젠가는 구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상품인 거예요.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게 몇 등이다. 노출 어디서 된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찾기에는 예, 조금 비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네. 1000개 상품 업로드를 했는데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 수가 10,000개 정도 되면 유입량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런 게 있어요. 상품 한 개로 유입이 몇백 개 될 수도 있고 몇천 개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품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상품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꼭 상품 개수가 늘어난다고 유입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상품 3,000개 올렸을 때 스스의 유입량이 100회였다. 그 상품 10,000개가 돼서도 유입량이 100회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출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품이 다양하게 되면 팔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뭐 유입이 얼마 나왔다고 해서 뭐 매출 더 나온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 한 상품 때문에 유입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마켓의 유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입이 일단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집착은 하지 말자. 반자동 대량 할 거면요. 그리고 제 상품 하나가 1페이지 5번째로 위치해 있고 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수동으로 올린 거는 작업을 하고 광고를 하죠. 뭐 말하기 그렇죠. 가구매, 뭐 트래픽 이런 거 하고 또 광고도 합니다. 근데 반자동으로 올린 거는 한 상품이 한 2번, 3번 팔렸잖아요. 제가 진짜 뭐 하려고 하면은 번역하고 새롭게 상품 기획해서 광고 돌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해요. 이미 매출이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품 한 개 한 개 1페이지 5번째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상품을 등록하자.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이 2개, 3개 팔리다 보면 또 광고를 하잖아요. 또 안 팔려요. 네, 그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또 안 팔리면 또 뭔가 손해본 기분 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일단 일정 매출까지는 광고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일단 상품을 등록해보자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상품 1000개를 올렸는데 매출이 얼마 나오네? 광고 돌려볼까? 계속 길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품 뭐 자기 목표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닥등을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사람이 상품 2개로 매출 5천만 원 냈네. 나도 광고를 해볼까? 또 배워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반자동 방식도 체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양도 못하고 점점 망하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방법 그대로 나아가시면서 목표 매출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소싱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상품 소싱 노하우는 대량이든 반자동이든 수동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보세요. 일단 하루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하고 네이버에 있는 카테고리 다 들어가 보세요. 네, 검색도 해보시면서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를 보세요. 해외 직구 탭에서. 네, 그러면 어떤 게 팔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감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 네이버 데이터랩이든 뭐 아이템 스카우트든 그렇게 소싱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감을 잡으셔야 된다. 어떤 게 팔리는구나. 이거에 대한 감을 잡으세요. 제품별 마진 설정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마진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수수료, 세금 다 제외하고 그리고 인건비, 사무실 비용 다 제외하고 마진이 한 23% 나와요. 전부 다 제외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저는 마진을 계산할 때 이런 부가세나 그런 수수료를 다 제외하고 마진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세 6조라고 청년 소득세 감면 아시죠? 예, 그거 통해서
종합소득세는 100% 감면받거든요. 5년 동안요. 지금 제 수익이 마진 23%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가적인 비용 빼고 수수료랑 뭐 그런 부가세 이런 걸 포함해서 마진을 잡으실 텐데, 그럴 때 마진 설정을 한 25에서 30%이 정도 목표로 두시고 잡으시면 좋고요. 어차피 프로그램을 올릴 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올리시면서 마진이 이 상품은 얼마가 나왔네, 이 상품은 마진이 몇 프로가 나왔네, 이걸 보시면서 값을 계속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하다 보면은 이 정도 마진이 나오는구나, 가장 적합하다, 그럼 그 식으로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정하나요? 아니면 뭐 그냥 딱 통일돼 있는, 예를 들어 내가 네. 35%로 세팅을 했다면 전체가 그냥 다 35%?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가구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가구로 말씀드리는데, 가구가 부피가 엄청 커요. 맞죠? 근데 가구의 가격은 엄청 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품식을 계산해 보면 상품 가격 곱하기 어떤 특정 식일 거예요. 그 상품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마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송비는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를 더 잡으셔야겠죠. 마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구의 마진을 설정할 때는 이런 마진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배송비를 바꾸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마진을 일정하게, 마진 설정식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배송비를 변경해라. 상품 가격에 따라서. 예. 그렇게만 하셔도 25에서 30% 충분히 나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재택근무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실 확장 및 직원을 고용한 타이밍 언제일까요? 대표 업무와 잘 맞는 직원 고용 방법. 저는 약간 스타일이 공격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매출이 없을 때 저는 바로 사무실을 구했어요. 예. 왜냐하면 집에서 일을 하면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절대로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타이밍은 제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200, 300 벌잖아요. 그럼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바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내가 매출을 1,000만 원 낼 수 있으면 2,000만 원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 등록수 조금 더 하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실력 성장하면 광고 좀 태우면 되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계속 매출이 올라갈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통해서 제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당장에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나중에 벌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 금액대별로 성장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성장 방법이 똑같아요. 꾸준함. 제가 옛날에도 어떤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경매를 했었어요. 부동산 경매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일을 뭐 새벽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기본으로 했어요. 근데 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도 저는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일을 했어요. 네, 그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제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 금액별로 성장 방법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이 구조화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돈만 벌면요. 직원 뽑고 또 이해를 시켜주고 하면 되겠죠. 국내 대량 등록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시장에 접근한 게 국내 대량 위탁이에요. 그때는 쿠팡 상품 등록 가능 개수가 무제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제한이 아니고 만개죠. 근데 일정 매출을 넘기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일정 매출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경험도 많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기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던 중에 해외 구매 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됐고, 생각보다 마진이 너무 높아요. 대량 위탁 같은 경우에 저는 마진을 이제 20% 잡고 했거든요. 20%도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20, 30%, 3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이구나. 네, 그 생각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계속 온라인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생각하는 게, 대량 위탁을 하던 방법으로 해외 구매 대행도 하니까 조금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일로 넘어가니까 조금 더 발전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 해외 구매 대행으로 브랜딩, 뭐 사입, 뭐 위탁으로 가셔도 되고요.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전략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저는 진짜로 CS가 뭔지 몰랐어요. CS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예, 근데 그것도 유튜브 보면서 CS가 뭐지? 라고 했는데 제가 결국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네. 상품 등록을 직원 없이 혼자 하실 때 하루에 몇 개 정도 반자동 등록하셨고 하루 기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출 안정화에 이상적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을 30일 기준 잡을게요. 제가 평균 잡았을 때 혼자 있을 때는 120개 올렸던 것 같아요. 120개. 기준을 잡았어요. 하루에 150개 올릴 때도 있고 100개 올릴 때도 있고. 근데 평균 잡아보니까 110개에서 120개는 올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등록을 했고 하루 기준은 한 80개에서 100개 이 정도만 올리셔도 충분히 매출 나올 거예요. 근데 목표 매출이 혹시 얼마세요? 네, 제가 그거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매출 지금 목표는 한 300만 원, 월 300 생각합니다. 한 1,500? 네. 그럼 70개만 올려도 돼요. 80개만 올려도 되고요. 네. 대표님은요? 300 정도? 그럼 똑같고 다음 대표님은요? 오프라인에 오셨으니까 2천만 원요? 5천만 원 매출? 그러면은 잠을 줄이셔야겠네요. 네. 하루에 한 150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지인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직원분들 고용하셔가지고 150개 올리시면 돼요. 대표님은요? 1,000만 원대? 그럼 똑같으시고 마지막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만큼요. 말이 쉽죠? 네. 말이 쉽죠? 70개 하는 거를 시스템 잡아보세요 한번. 네, 시스템 알겠죠? 네. 70개는 혼자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네, 70개 아닌가? 네. 초반에는 10개도 좀 힘들. 1시간에 1시간에 10개? 네. 제가 10개? 1시간에 10개도 거의 제가 시간 재면서 하거든요. 예, 좋은 습관이에요. 예. 꼭 시간을 재면서 상품 업로드 하세요. 처음에는요. 무조건 시간 재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은 안 재요.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시간을 재는 거예요. 저를 스스로 쪼으면서 나를 스스로 혹독하게 1시간에 몇 개 하는지 진짜 재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는 3시간에 한 50개는 올려야 한다 생각해요. 3시간에 50. 그 정도만 하셔도 하루에 5시간만 쓰더라도 70개는 하겠죠. 5시간 혹시 쓰실 상황이 안 되시는 거예요? 5시간? 저 네. 한 12시간씩 앉아있어요. 12시간? 유튜브를 끊으세요. 그래서 예. 진짜 일하는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몇 시간 안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하는 시간 늘리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질문 진행할게요. 네. 직원 채용 시 직원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어떤 부분까지 공개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는 업로드부터 시켜요. 업로드에 관한 모든 걸 알려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직원이 업로드한 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피드백을 해줘요. 100개를 올렸다. 그럼 저 100개를 다 봐요. 어떻게 업로드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요. 네. 지금은 제가 안 하죠. 제 밑에 팀장이 이걸 관리하고 직원한테 피드백을 주겠죠. 네. 이 정도까지 구조화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업로드를 하는데 업로드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 그럼 이렇게 업로드가 직원이 세팅이 됐어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을까요? 상품명 소싱이랑 상품명 가공이 남았죠. 그리고 주문 처리가 있죠. 상품 소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하는 게 가장 좋다. 맞죠? 그 상품명 가공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직원한테 업무를 지침하는 거예요. 상품명 가공하는 걸 모든 거 알려주면 돼요. 그 직원한테는요. 그리고 상품 주문 처리. 주문 처리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옆에 두고 어떤 식으로 할인을 받는지 또 어떤 식으로 주문 처리를 하는지 세금 소명자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팅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주문 처리 직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상품 소싱 직원을 채용하겠죠. 소싱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소싱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상품 등록 개수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감안해야겠다. 이해하세요 혹시? 왜냐하면 저보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잘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요. 당장에 저보다 잘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대 매출이 한 사업자당 2천만 원이었으면 한 1,500으로 낮춰야겠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은요. 네, 이 답변 되셨을까요? 상세 페이지 가공 시 번역하여 등록하는지 가공했던 상품들의 판매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가공해야 잘 팔리는지 새로운 감이 잡히시면 기존 상품들도 재가공하여 판매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약간 감이에요. 감에 의존해서 하는 게 있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상세 페이지 가공 시 번역. 사실 그래요. 상세 페이지를 제가 새롭게 기획해서 올리지 않는 이상 판매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중국 페이지랑 그렇게 큰 차이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상세 페이지 볼 때 글을 많이 보시나요? 그림을 많이 보시나요? 그림이죠. 그림이 똑같고 글자만 바뀌었어요. 고객들 입장에서도 물론 한글로 번역되면 좋긴 한데 저는 크게 차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완전히 기획해서 바꾸거나 좀 가공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으니까 이 번역에 대해서는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오로지 등록. 네, 등록을 하시면 되고 자꾸 유튜브 보시면서 아, 수동으로 얼마 올렸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네, 멘탈적으로 흔들려요. 정말로요. 아싸리 처음부터 수동 등록을 하시던가요. 네, 아싸리. 예.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반자동 선택했으면은 반자동만 하세요. 충분히 매출 잘 나와요. 그리고 대량 등록 하실 건데 내가 사업자 두세 개로 대량 등록을 할 거야. 절대 안 돼요. 사업자 10개 무조건 내시고 그냥 대량 돌리세요. 매출 뭐 4, 5천 나올 거예요. 충분히요. 그러니까 그 업로드 방식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답변 드려야 되니까 가공했던 상품들의 판매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가공해야 잘 팔리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가공하면 좋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검색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 예초기를 검색했을 때 잘 파는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보세요. 그거 똑같이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해보세요. 잘 팔릴 거예요. 잘 팔리는 판매자들을 참고해 보시면 똑같이 가공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는 달라야겠죠. 똑같이 이미지를 뺏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구성으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접근만 하셔도 가공은 좀 완벽은 아니지만 80%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해요. 네. 하면 매출 나오긴 해요. 다른 셀러들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사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비결 몇 가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셀러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장했나요? 저도 그래도 길진 않지만 1억 5천까지 가는 데는 1년 걸렸네요. 네, 맞죠? 제가 더 빨리 하는 건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최대한 구조화를 하려고 좀 초점 맞췄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요. 근데 처음부터 구조화를 하는데 내가 일을 안 한다 이런 마음을 버렸어요. 적어도 직원보다는 두세 배 더 열심히 해야겠다. 구조화를 하면서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직원 뽑기 전에 상품 수를 150개 업로드했어요. 뽑기 전에요. 뽑은 후에 몇 개 해야 될까요? 250개 했어요. 뽑은 후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직원 뽑고 나서는 내가 상품 개수를 유지해야겠다. 줄여야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시간 줄이려고 직원을 뽑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줄 수밖에 없겠죠. 직원분을 한 명 더 뽑으면 업로드 개수 늘어나야 돼요. 아까 직원 뽑기 전에 하루에 70개 업로드 하신다. 직원 뽑고 나면 150개 올리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직원들을 뽑는다고 뭐 상품 개수 그대로 하고 내 시간 확보한다. 처음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돼서 그렇게 시간을 확보한다. 네, 그게 저의 가장 큰 요인이나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구매대의 강점,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상황,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 구매대의 강점은 높은 마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섞어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다양한 키워드에서 똑같은 상품이 노출되고 고객들은 그 키워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한편으로 단점으로는 이거는 다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타오바오 동결 문제. 우리가 IP를 자주 변경해서 또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IP 동결이 좀 자주 일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7번 동결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동결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 그대로 그 회원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IP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CS 관련 문제. 중국 구매 대행이 파손이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파손이 있거든요. 한 매출의 한 5%? 이 정도는 저는 파손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익의 5%? 예. 근데 그렇게 또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다른 나라의 구매 대행보다 CS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CS 좀 파손도 많다. 네,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큰 강점이나 큰 단점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국내 소매 매출과 해외 구매 대행 소매 매출이 공존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구분 기장을 위해 독립적인 사업자를 두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매출이 섞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켓에서 나중에 부가세를 떼주고 할 거잖아요. 그걸 또 어떤 게 어떤 매출이고 어떤 게 어떤 매출이다. 이걸 나누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자를 한 개는 국내 소매, 한 개는 해외 구매 대행 나누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직접 아마존에 판매가 가능한지요? 장단점? 이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안 해본 거를 답변 드릴 수는 없겠죠. 배대지 업체 선정 시 특별히 따져봐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CS 속도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배송비. 솔직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배대지는 선정이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보자면 부피 무게가 있는 배대지인지 없는 배대지인지 이거까지 보시면 좋고요. 통관 속도도 보시면 좋고요. 뭐 일단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CS 속도, 그리고 배송비, 그리고 포장비. 네, 딱 이 세 가지만 보셔도 나머지는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송 기간은 다 비슷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관 속도 그걸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통관 속도가 엄청 느린 통관 배대지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떤 배대지를 처음에 사용했어요. 근데 그 배대지가 이 세간사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배대지는 조금 더 물건을 잘 걸리게 되고 통화 속도 느리고, 예, 그런 배대지는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오래 걸리는 배대지는 피해라. 근데 처음에는 CS 속도 빠르고 배송비가 저렴하면은 그래도 이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CS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배대지에 CS를 했는데 하루 뒤에 답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망하라는 거죠. CS를 하면 적어도 30분 이내 이렇게 오는 배대지가 정말 좀 좋은 배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대지 정말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할 때 주업종 코드 등록을 525105와 769609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답변을 드리자면 525105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업종 코드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추후 세움 처리에 있어서 업태명을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부업종 코드가 아마 전자상거래 코드 맞죠? 예, 이거는 따로 해외 구매 대행만 하실 거면 따로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근데 세무사에 정확한 거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별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한 사업자로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판매를 같이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조세 6조 통해서 종합소득세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자로 국내 판매를 안 할 거잖아요. 국내 위탁이나 사입을요. 그럼 새롭게 사업자를 내서 이 사업자로 그 조세 6조의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같이 등록하게 돼서 두 번째로 이거를 또 나오게 된다면 이 업종 코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했다가 이걸 또 하게 되면은 못 받으니까 처음에 따로 하시는 게 좋다. 세 번째에는 뭐 같이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세무 처리에 있어서 업태명을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태명이 도매 및 소매업에 들어가요. 도매 및 소매업에서 소매업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도매 및 소매업에 소매업이 포함되니까 상관이 없겠죠. 굳이 소매업을 안 하셔도 돼요. 도매 및 소매업에 소매업이 포함되는 거니까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셔도 된다. 예. 세금적으로 뭐 혜택이 있는 거랑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이므로 자세한 건 세무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 세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명언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마인드예요. 기술은 어디 가나 똑같고 누구나 똑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내 목표를 설정하자.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자. 내 기준을 세우자. 네, 새로운 걸 너무 알아보지 말자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네, 가고 나서는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움직이세요. 해무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